경우는 이제 그 장기간 정신과 폐쇄병동에 계셨고, 그분들 정신과 폐쇄병동에 있는 분들은 대개는 정신질환뿐만이 아니라 면역 상태라든가 영양 상태를 포함한 전신적인 상태는 또 대개는 안 좋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. 이에 대해서는 저희 정신과 이소희 선생님께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슬라이드 좀 이쪽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망하신 환자입니다. 이분도 정신과 장기 오래 입원했던 분이고, CT를 보면은 폐기종이라고 해서 아마도 이제 담배를 오래 피셨던 것 같고, 그 폐기종이 생겼고, 또 정신과 질환이 있어서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면서 전신적인 상태가 안 좋고, 그 와중에 코로나19에 걸려서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나머지 환자들, 나머지 4분 중에서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심장 기능이 아주 안 좋다라든가, 고령이라든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경주에서 돌아가신 40세 남자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기로는 아주 중증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, 저희가 의무기록도 확보하지 못했고 또 부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 원인이,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뭔지는 아주 불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감염병이라는 게 지역사회에서 퍼졌을 때랑 병원 내에서 퍼졌을 때랑 의미가 다릅니다. 병원 내에서는 이번 특정 병원에서 퍼진 경우처럼 알 수 있듯이 병원 내에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밀집해서 있기 때문에 전파력도 높고 치명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정신병동 집단 감염하고 관련해서 저희 정신과 이소희 선생님께서 좀 더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정신병동에 좀 장기간 생활하시는 분들은 일반인이나 일반 정신질환자와는 또 구별되는 특징들을 갖고 계십니다. 일반 정신질환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많은 분들이 직업도 갖고 계시고 또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. 이렇게 장기간 정신병동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생활이 안 되셔서 가족들도 케어가 어렵기 때문에 또 누군가의 도움을 전반적인 생활에도 있어서 투약 관리부터 시작해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간 병동에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이 정신병동 내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면서 일단 일종의 정신장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정신장애인이 내포하는 의미가 개인 위생이라든지 기본적인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 착용부터 해서 또 음식 같은 걸 식단을 적절하게 잘 드시는 영양 섭취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양도 불량하고 또 그 내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보행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근육량도 많지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. 실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정신과 보호병동 내에서 발생한 질환 중에서 호흡기 질환이 가장 높았다고 하고요. 한 37.4%로 조사된 바 있고, 두 번째가 소화기 질환, 세 번째가 수면기 질환의 순이었습니다. 그리고 체열 결과에서 T임파구가 감소되어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,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백혈구 수의 감소나 백혈구 자체의 기능 저하가 연구 결과에서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. 제가 병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? 아니면 환자에 대해서? 병동에 대해서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? 사진. 네, 사진 떴습니다. 병동에 대해서는 사실 정신병동의 특성상 감염균 유입이 쉽진 않습니다. 왜냐하면 입출입 자체가 통제가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. 그런데 일단 감염균이 들어가게 되면은 전파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 그 이유는 정신병동이라는 데가 투신 자살 같은 거를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환기 자체가 잘 안 되고, 결국 중앙 공조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고, 공동생활 공간에서 24시간 같이 생활하면서 밥 먹고 또 그룹 치료 프로그램이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밀접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정신과 증상 특성상 표현이 잘 안 되고 또 신체 질환과 혼돈이 많아가지고 감염 같은 게 있을 때 조기 진단, 조기 치료 자체가 좀 어려운 특성이 있고요. 그리고 물건 같은 거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그걸로 자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
뭐 샴푸나 이런 걸 관리해야 돼서 개별 화장실이나 목욕실이 없고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알코올젤 같은 경우에도 마실 수가 있어가지고 병실 입구나 개인 침상별로 비치가 어려운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신과 보호병동 시스템 자체가 균이 일단 들어가면은 전파가 굉장히 쉽게 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 환자분들이 일반 정신질환자보다 더 또 구분되는 그 면역력 저하의 특성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 일단 전파가 됐을 때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전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. 네, 이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보는 사진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했던 그러니까 그 특정 정신과에 있다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오는 환자 사진입니다. 이 환자 사례에 대해서 부원장님께서 조금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. 예, 지금 오른쪽에 있는 환자 사례 잠깐 얘기 드리면 이미 아시다시피 이제 그 청도 대남병원에서 5분의 그 환자들이 저희 원으로 지난주에 이제 이송이 됐었습니다. 특히 상태가 나쁜 환자분들이 이제 오시게 됐었고요. 근데 그 5분 중에서 이제 저 오른쪽 들어왔을 당시의 사진인데 가장 상태가 나빴던 62세 남자 환자분이 이제 저희 원 들어와서 이틀 만에 사망하시는 환자분입니다. 저 환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들어오셔서도 아까 저 전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청도병원이 바닥 생활을 주로 하셨기 때문에 계속 바닥으로 그러니까 병원 침상에 있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그걸 보이셨습니다. 그래서 계속 그 바닥에 있고 싶어 하시고요. 이제 마스크를 썼어야 되는데 마스크를 계속 벗는 행동들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좀 조절이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. 근데 보통은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이제 그 안정제를 써서 이제 강제로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결박을 하고 마스크를 씌우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정신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안정제를 썼을 때 호흡에 대한 어떤 억제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 환자분 같은 경우는 들어오셔서 그래도 비교적 유지가 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실 이틀 후 밤부터 급격하게 혈압이 떨어지고 그러시다가 좀 순간적으로 갑자기 그 심장 마비가 왔고요. 그래서 저희가 약 45분간의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돌아오시지는 못했던 상태였습니다. 예, 마지막으로 그 확진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의 중요성에 네. 확진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 위원장이신 오명돈 교수님께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설명드리기 전에 엊그제 돌아가셨던 외국에서 국내 입국하시다 돌아가셨던 환자 상태하고 관련돼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. 이 환자는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입국 목적이 간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입국하신 분입니다. 그리고 서울대병원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서울대병원 간이식 팀이 이 환자에 대한 평가를 한 게 있고 그 평가에 의하면 환자가 저희한테 올 때 독수, 심한 황달 그리고 간 기능의 상황이 매우 안 좋아서 사실은 간이식이 적합치 않다 그런 평가를 받았던 환자입니다. 환자가 명지병원 가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명지병원에서 이 환자를 맡았던 담당 의사 선생님 평가도 이 환자의 경우에 감염,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했다기보다는 원래 환자가 가지고 있는 간 부전으로 돌아가신 걸로 판단이 된다. 그런 판단이 있었다는 걸 설명드립니다. 슬라이드. 제가 매번 학교 강의처럼 슬라이드로 말씀드려 좀 죄송합니다만 지난번 브리핑 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확산 단계에 따른 그 방역 전략 목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. 여기 보시다시피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유입 단계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를
원천적으로 막는 소위 봉쇄 전략을 쓰고 환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찍 환자를 찾고 또 접촉자를 찾고 이 사람들을 추적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두 격리 조치하는 소위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뽑아내는 이런 전략을 쓰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소위 완화라고 지금 얘기하는 확산 속도를 늦추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. 이번 주에 정부가 휴교, 또 많은 직장들이 재택근무, 또 문화체육 행사의 연기, 이 모든 것은 소위 소셜 디스턴싱, 최소한 거리를, 사람 간 거리를 길게 함으로써 사람에서 사람의 전파를 늦추는 확산 속도 늦추기 전략이 되겠습니다. 즉, 정부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확산 늦추기 전략, 완화 정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 번 그 소위 재생산 지수 R노트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을 텐데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R 수치가 높을수록 급격하게 이 확산이 되고 이 유행 곡선도 보시는 바처럼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가파르게 내려가게 했습니다. 지금 코로나19는 확산 속도가 아무 방역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을 때 자연 상태에서는 중국에서 나온 데이터로는 대개 2.2에서 2.5 정도의 확산 재생산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R0 2.2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첫 타임 제로에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눈으로 보게 되는 시점이 대개 30일 지난 다음에 서서히 올라가는 것을 드디어 볼 수가 있습니다. 중국의 경우에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처음 사람한테 유행 시작한 것을 대개 11월 어느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한 소위 록다운, 교통을 차단하고 사람이 이동하지 못하게 했던 게 1월 23일이니까 우한에서 보시면 대개 2달쯤 후에 정점에 갔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.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R이 2.1인 경우에 대개 60일 근방에 정점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스크도 쓰고 개인 위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한에서 갖고 있던 재생산 지수보다는 훨씬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. 그러나 이 그래프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환자들을 보고 있는 건지 이 시점에서 보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환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.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. 그래서 이번 주부터 휴교, 재택근무, 그리고 문화체육 행사의 연기 등등은 그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최고점을 늦춰서 시간을 벌고 또 최고점에 나타나는 환자의 수를 줄여서 갑자기 밀어닥치는 환자 수를 줄임으로써 의료 시스템이 이 환자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가파르게 올라갈 유행 곡선을 펑퍼짐하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. 지금 바로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하고 있는
이 방역 전략은 이러한 학술적인 배경 하에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슬라이드는 중국 CDC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중국 중증도와 사망률 통계가 되겠습니다. 여기 보시다시피 가벼운 환자 경우에는 38,000여 명의 환자를 관찰했지만 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